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잘 나라는 소망 갖고 믿음 갖고 갔다가 이렇게 피해받고 이렇게 씻지 못할 상처들을 갖고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 같은 사람들 돌아보기라도 해줍니까? 절대로 국민화합 이야기 그 말로만 해도 절대로 된 거 없습니다. 정권을 탈취하기 전부터 거짓말을 일삼더니 입만 열면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정강한 인민대파 대통령을 책임져라! 2020년 2월의 마지막 금요일, 어둠이 짙게 깔리면서 차량들은 어디론가 바삐 갈 길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봄은 성큼 다가왔건만 서울 도심 한복판의 날씨는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동장군의 기세가 옷깃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동장군의 기세는 때가 되면 물러가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어둠 속으로 깊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우리 사회를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나라를 겪느라 이곳저곳에서 아주 시끄럽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은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날로서 역사의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가 사라진 이날을 기준하여 그 전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의 현장에서 유튜버들의 생생한 영상 기록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직접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의 득표 51.55%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길거리에서 저렇게 멍누워 서럽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참가자 문제는 오래 받으세요. 탄핵 결정이 있었던 날 헌법재판소 앞은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주변이 아주 시끄럽고 어수선한데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큰일이 나도 아주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 버스 지붕에 설치했던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탄핵 반대 참가 시위자 중 한 사람을 그대로 덮쳐 현장에서 한 명이 직사하는 참혹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저리도 아수라장인 것입니다. 이날 이 한 사람만이 유명을 달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곳 집회 현장 외에 네 분의 목숨이 집회 관련 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어째서일까요? 네, 스피커 세트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이분을 치고 그냥 그대로 쓰러지면서 금방 숨이 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남자분이 했고 저는 경찰들한테 빨리 119 불러달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는데 경찰들은 저 119는 한 25분 만에 왔습니다. 현장에.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시 대국민과 약속했던 국민통합은 대통령 취임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휴지통에 처박아 놨는지 집권 만 3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국민통합의 흔적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찾으면 찾을수록 죽창가, 친일파, 일베 등 국민 분열만 조장하는 내용에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구속영장! 구속영장! 김경수 구속! 무너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이 가결되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대한민국은 탄핵 반대와 찬성 집회로 온 나라가 요동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국민 간 통합은 이때를 전후하여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외 보수파의 시민단체, 종교단체를 비롯한 수도 없이 많은 단체들이 문재인 세력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들 전부의 활약상을 다 일일이 보여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 공화당의 투쟁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한애국당으로 시작한 우리 공화당은 삼선 의원인 조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나름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는 보수파의 대표적 정당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우한 폐렴이 터지기 전까지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능에 저항하기 위한 투쟁 집회를 주도하고 있으며, 우한 폐렴 사태 이후 투쟁 방식이 바뀌긴 했지만 이들은 3년 넘게 눈물겨운 투쟁을 계속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토록 매주 토요일마다 궂은 날씨도 뜨거운 태양도 마다 않고 집회를 3년 넘게 해야만 했던 걸까요? 문재인 정권은 아무튼 이 거짓 선동 조작 음모에 의한 촛불 쿠데타 세력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권력 찬탈 세력이다. 죄 없는 대통령의 권력을 찬탈한 세력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결국 문재인 정권 돌아서 3년도 안 돼가 나라 다 망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억울하게 권력 찬탈 당하면은, 탄핵되시면은 나라가 좌파들한테 넘어가고 그 책임은 소위 말하는 배신 세력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3년간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는 반대한민국,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반시장경제, 그런 반역사적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은, 그것은 불의의 세력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자체가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취재 도중 인터뷰에 응하는 일부 시민은 익명과 모자이크 처리를 간곡하게 부탁하여 왔습니다. 좌파들에게 인신공격과 인격살인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사회의 분열화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그 문재인은 솔직히 대통령도 아니고요. 조작으로 된 거잖아요. 드루킹 조작으로. 그는 드루킹 조작이라고 김경수도 판별이 나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건 조작이 맞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것도 가만히 냅두잖아요. 아니 조작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그게 판별이 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더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개헌도 하자 하고 대놓고 이제는 개헌도 하자 하는데 왜 모르는 건지, 왜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나가는지 모르는 건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르실까요? 왜 개헌을 하자는데, 자유를 빼자는데, 공산주의 법으로 넘기자는데. 나도 거짓말 해봤어요. 거짓말 한 개를 덮기 위해서 몇 개가 필요합니까? 엄마가 너가 했지 할 때 안 했는데요? 너 했는 거 맞잖아. 안 했는데요? 2번 하죠? 뭐 해서 하다 보면 10개가 필요해요. 거짓말 10개. 이 거짓말 10개를 덮으려다 보니까 100개가 필요해. 그 100개를 덮으려다 보니까 1000개가 필요하고 10,000개가 필요하고, 우리 한반도 전체를 덮은 것이 빨갱이 거짓말 아닙니까? 맞죠? 화합은 이제 고사고요. 굉장히 이제 분열이 많이 되고 있죠. 본인의 이제 지지 세력만을 좀 띄워주고, 그렇지 않은 쪽은 아예 외면하는 그런 쪽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합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약속한 그런 화합은 태도 변화가 없이는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사건이 터진 것도 몇 개 있었고, 지금 시국이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나라가 어수선한데, 가장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문재인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정부는 컨트롤 타워로서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게 했어야 된다. 근데
그런 말들을 자기는 지키지 못하고 이제 남을 약간 끌어내리기 위해서 썼던 말이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은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려면은 나라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없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이루어지긴 뭘 이루어져요. 국민하고 국민들이 갈등만 내고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국민한테 약속 같은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화합이 되기는 화합이커녕 난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다 문재인 때문에 우한폐렴도 문재인 때문에요. 전라도 광주에 사건 할 때 제가 운동을 했어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탄핵이 돼야 이 사회 악이 모든 것이 공멸되고 소멸되고 이 모든 사회의 악들이 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거침없이 촌철살인과 같은 예리한 논평으로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한 지식인이 있습니다. 그는 전직 교수이자 경제학 박사이며 현재 인천의 모처에서 한 민간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유튜브 채널 24K 운영자로 활약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문재인 정권의 약속했던 국민 통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국민 화합을 위한 조건이 있지요. 국민이 전체적으로 화합되려면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하는 방법론적인 이데올로기가 통일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문재인 정권이 성립하는 과정부터가 촛불이라고 하는 한정적 집단에 의한 한정적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그것이 전체 국민의 통합된 목표를 끌어내고 그리고 통합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부터 기대가 어려운 것이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생활호도 거짓말 5189 거짓말 승진호도 거짓말 판사검사 거짓말 헌법재판 거짓말 촛불혁명 거짓말 청년취업 거짓말 문재인도 거짓말 김정숙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서초동 대검찰청 앞. 이곳은 대검찰청이 위치한 서초동 거리입니다. 대검찰청 앞의 도로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는 현수막 일색으로 마치 중국집 메뉴판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기도 합니다. 이 현수막들은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중병을 앓고 있음을, 그래서 치료해달라는 국민들의 원성에 녹아있는 내용들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무기력해 보이고 병원의 재단 이사장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가 국경을 폐쇄하여 우한폐렴에 대한 1차 전염원을 차단시켜야 한다는 권고에도 문재인 정권은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별 해괴한 논리를 펼친 결과 대한민국은 2020년 4월 3일 0시 기준 우한폐렴 확진자 수가 1062명, 사망자가 17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고 무능이라며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더더욱 분노할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3월 30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신천지 관련 발언을 하면서 종교활동의 자유가 국민생명권 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로 국민들에게 공분을 샀습니다. 그렇다면 우한폐렴으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1062명과 174명의 사망자는 진정한 친구를 위한 인신공양이었을까요? 우한폐렴으로 단체 집회가 금지되면서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1인 시위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인 시위 참가자들은 엄마와 함께 했지만 나이가 6살 난 코흘리게 어린아이부터 70대 후반의 어르신까지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의 매일 1인 시위를 펼쳐나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각각 자리를 옮겨가며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폭정을 막아보자는 일념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며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언제나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청년중심 정치개혁 공동체 K파티 이용원 대표가 하고 있는 1인 시위입니다. 2017년 몇몇 뜻있는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로서 무엇보다 강한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 청년들이 만든 정치개혁 공동단체인데요. 4년 됐습니다. 2017년 강한 국가안보, 미래세대 혈세 낭비, 그 다음에 자유법치 수호에 대해서 이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우리 뜻있는 청년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출범한 이후 4년 동안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33차 오늘까지 토요일 매주 7시마다 이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냅니다. 대부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목소리, 또 강한 국가안보, 또 자유민주주의 수호, 헌법 가치 수호, 이런 부분들입니다. 1인 시위차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젊은 주부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그녀는 얼마 전 우한폐렴으로 대구의 한 고등학생의 죽음을 접하고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모든 일 만사 제쳐놓고 문재인 정권의 우한폐렴 초기 대응 실패를 알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으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됐다고, 더 확산이 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중국 입국 제한하라는 그것 때문에 나왔다가 이제 집회가 금지돼서 1인 시위로 청와대 앞에서 지금 2주 하다가 오늘은 시간이 조금 늦어갖고 어제 또 이제 이거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17세 고교생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 있고 중학생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곧 저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밝혀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문재인이 끌어오는 날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겁니다. (2020년 1월 11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는 김현진 씨. 유튜버 활동으로 일명 김천배로 통하며 꽤나 이 바닥에서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는 비교적 젊은 30대 후반 나이임에도 한때 휘트니스 센터를 3곳이나 운영하였었고 나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급격한 반기업 정책으로 휘트니스 센터 3곳 중 2곳을 접어버리고 지금은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 시간에 맞추어 유동 인구가 많은 잠실역을 찾았습니다. 하루에 1,000배를 목표로 거의 매일같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데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몸 상태임에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곳 잠실역에서 힘겹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면서 외국 시민분들 결집시키기 위해서 청년이 앞장서서 애간장 다 태워가며 지나가는 중도층 시민분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렇게 보시는 청년들 또 깨어날 수 있도록 좀 각성시켜주고 청년들 중에 가슴은 뛰는데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청년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제가 이제 그래서 보수 분열을 막고 통합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폭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애국가를 부정하고 이를 위한 행진곡이나 줘야 하니 결코를 타당해봅니다. 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받아야 합니까? 왜 애국가를 부르는 게 창피한 일이 되었습니까? 애국가 남매로 유튜브와 시민들에게 꽤 많이 알려진 한 젊은 주부도 있습니다. 6살 딸과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서울 시내 곳곳을 찾아다니며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그녀.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본인도 여느 가정과 똑같이 평범하게 주말이면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도, 연극도, 오페라도 보러 다녔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에 그냥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어 바로 며칠 전 시어머님을 여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만은 안 된다며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이 자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1인 시위 도중 아이들이 애국가를 부르며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이 시위 현장에 출동하는 일도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 현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이 또 이 총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여섯 살, 7살 어린 남매는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한 소절도 놓치지 않고 시위 현장에서 다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젊은 가정주부의 남편은 자녀들의 1인 시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들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기로 하였습니다. 보람된 일은 이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싸워 오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 실제로 3년 이제 좀 지났죠. 싸웠었던 분들이 이제 지칠 대로 많이 다 지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젊은 애기 엄마가 같은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는 거에 이제 정말 감격하시고 힘을 내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요. 여기 앉아봐. 여기. 엄마는 이거 하면 안 돼? 이따가 집에 가서 지금 여기서는 집중해서 조금은 좁아 보이는 듯한 이 공간의 여기 어린 남매를 둔 가정주부의 생활 터전입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과 음식 메뉴판이 눈에 띕니다. 이 공간에서 오늘의 가정주부는 주중에서 장사를 하고 주말이면 집회 현장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오늘 1인 시위를 하느라 몸이 제법 피곤할 만도 한데 집으로 향하지 않고 가게로 달려온 까닭은 무엇일까요? 단골 손님이 내일 아침 일찍 찾으러 오겠다며 김밥을 주문하는 바람에 늦은 시간임에도 피곤함도 잊은 채 지금 한창 김밥 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녀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가게에서 그녀의 남편을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 어려울 거라 얘기를 하였지만 제가 직접 통화를 한 후 가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 와이프 환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주중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또 저 또한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저 또한 일을 나가고 그런 면에서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보낼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또 소천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 옆에 같이 계셨던 저희 연세가 좀 많으세요. 지금 87세신데 많이 연로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봐줄 수 없는 부분도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아이들 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지만 그 현장에 가게 되고 또 아이들도 같이 동참하게 됐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그걸 통해서 애국심을 갖고 또 애국심을 또 뛰어넘어서 스스로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정말 이게 본인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이 자랄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또 와이프한테도 또 응원의 메시지를 항상 보내고 있죠. 광화문거리 태극기와 송조기를 든 여성. 필자는 노태우 정권 시절 루마니아의 부큐레시티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업무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두 국가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막 탈바꿈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양복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으로 부큐레시티의 최고 좋은 백화점이라고 하는 한 곳을 찾아갔었는데 전시된 양복주의로 폴리스라인 같은 줄을 쳐놓고 만지지 못하게 해놨던 장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유인 즉슨 안 팔면 추궁을 받을 일이 없지만 손님이 만지다 단추가 떨어지거나 흠집이 생기면 판매원이 책임진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스크바에 들렸을 때는 거의 국빈급만 묵을 수 있다는 호텔에 일주일 정도 묵었었는데 화장실 안에 휴지, 세숫비누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아스팔트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거의 60,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잔뜩 메웠습니다. 이들 세대들은 6.25 전후 베이비붐 세대로 한 가정에서 대부분 5, 6명의 형제들 속에 자랐으며 하루에 한두 끼를 물배로 대신하며 살았던 세대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6.25는 저 흉악무도한 비밀성이다. 남한을 침공하면서 미군 포함 최소 250만여 명이 사망하는 근세기 최대의 비극적인 참사를 불러온 잔혹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저토록 목노와 구호를 외치며 길거리를 누비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었던 이들이 또다시 거리에 투사로 뛰어든 이유를 여러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이유를 1인 시위를 하시는 어느 노신사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소리를 하면서 TV에 나오는 거를 제가 그때 마침 해외에서 근무를 끝내고 이제 귀국을 했을 그 당시인데 TV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고는 아니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는데 그거는 국가보안법에도 위배가 되고 그 옆에 경찰이 있으면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지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가. 그거를 보고 저도 격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2018년 12월 3일부터 태극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치적 무관심자예요. 그게 이제 우리 때가 그 가장 그 국방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전방에서 전부들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고 또 사회에 나와서는 또 몸을 바쳐가지고 밤낮 없이 일하면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참 그 단 1불이라도 1달러라도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그랬는데 나라가 어떻게 변했어요? 심지어 뭐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회주의자 운운하면서
사회주의 공산화로 가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그럼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이렇게 되느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종교조 선생님들이 애들을 잘못 교육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들은 오갈 데 없어 이곳으로 뛰쳐나온 것도 아니었고 가족 간 갈등을 조장하려고 나온 것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본인 세대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을 이뤄냈는데 이제 와서 자유 대한민국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생각 하나로 이 거리에 나온다는 것 외에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종교도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3일부터 한 기독교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이란 집회를 주도하며 밤낮으로 국가의 안위와 기독교 성령을 전하는 집회를 계속하여 오다 최근 정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면서 사실상 노숙투쟁 집회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앞에서 길바닥에서 뼈를 에이는 듯한 추위와 싸워가며 노숙투쟁을 해가며 문재인 정권 폭정에 당당히 맞섰던 50대 후반의 여성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만나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목부대기란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며 그 공간에서 여전히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지켜야만이 특히 종교 활동하는 사람은 어떤 종교를 가지든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어떤 종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희는 추웠지만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아가면서까지 거기서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린 이유는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싸움이 아닌 이념 싸움이거든요. 이게 주사파 빨갱이들하고 하나님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워도 춥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다 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듬어 가면서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저희 그런 마음으로 저희는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서울구치소 앞 문재인 정권의 살인적 정치 보복으로 장장 오늘 기준 1067일째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러 계신 곳입니다. 이곳을 찾았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순간부터 이곳을 지켰다는 70대 초로 보이는 여인과 몇몇 사람들만이 있었고 이 여인은 이 천막에 기거하며 박근혜 대통령 석방만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행정기관에서 이 천막을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며 이 여인은 인터뷰도 거절한 채 수심 가득 찬 얼굴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스케치하던 도중 박근혜 대통령 석방만을 간절히 바라며 이곳을 찾았다는 또 다른 분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 저들이 대통령을 법의 질서에 의해서 아직까지 완전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저는 핑계라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석방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정지를 통해서 대통령을 사저에 모시고 얼마든지 재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귀가시켜야 되는데 이 자들이
귀가를 시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은 내놓을 수 없는 거죠. 내놓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물론 핑계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저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추정하는 또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굳게 뭉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을 말하던 문재인 정권은 2019년 9월 20일 한민호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을 SNS상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약 10개월 전 2018년 11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김태우 특별감찰 반원을 파면하였습니다. 문재인 측근인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비위 정보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했다고 자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민호 전 국장은 현재 우리공화당 소속 종로 지역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그리고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 발언은 미래통합당 소속 강서구 을 국회의원 후보로 각각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 한창인데 한민호, 김태우 두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한민호 후보만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고 김태우 후보는 도저히 시간 내기가 어렵다 하여 그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인터뷰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비판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제가 파면을 당했죠. 심지어는 이 작년 7월달에 이 조국이를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정권이 총동원돼서 반일 선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것들이 지소미아 한일 정보 교류 협정을 깨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국이가 7월달에 어떤 짓까지 했냐면은 지 페이스북에 소위 죽창가라는 이게 79년도에 검거된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의 이 폭력 혁명을 꿈꾼 이 공산 조직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 조직이. 거기 조직원 중에 하나가 이제 김남주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작곡한 노래예요. 그 인간은 나중에 검거돼가지고 이제 형을 살면서 같이 형을 사는 이게 죄수한테 지네들이 집권하면 남한의 우파들 한 200만 명을 죽여 없애겠다라고 했던 놈입니다. 그 놈이 작곡한 그 노래를 지 페이북에 올릴 정도로 반일 선동을 기를 쓰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걸 알고 바로 제 페이스북에 그래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하는 게 애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권에 제가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1년 반 내내. 그래서 파면당했습니다. 최근 제가 수사기관에 저를 모욕한 언론 기사와 악성 댓글을 모조리 캡처해서 증거를 만들고 범죄 일련표까지 직접 제가 수기로 타이핑해가면서 작성하여 고소장을 접수를 시켰습니다. 경찰에서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은 누군가 한 명이 저를 폭행했는데 제가 얻어맞아서 피해를 봤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3명, 4명, 5명이 저를 폭행했다면은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완벽하고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제 사안은 불기소 의견도 아니고 각하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본항에 올려서 살펴볼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 100% 확실한 건데 그런데도 각하 의견이다? 이거는 법치주의가 아니죠. 이거는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미운 놈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치 행정이 아니죠. 반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와대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의 경우에는 이거는 무조건 기소입니다. 제가 공익신고를 35건을 했는데 그중 나름 5건만 골라서 저를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보기에도 제가 누설한 내용을 제공받은 사람이 언론과 국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익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판단되지 않고 비밀로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메이저 언론들의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사이 요즘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형태의 언론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튜버들입니다. 유튜버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며 실시간 또는 녹화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놀랄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음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그 공작을 단계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이 그렇고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 청원 시 개헌을 발의할 수 있도록 무한 패름으로 국민들이 한참 고통받고 있을 때 은근슬쩍 그 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이 펼치고 있는 정치 공작에 몇몇 뜻있는 인사들 제외하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실체도 없었던 광우병 사태와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에 비하면 말입니다. 도대체 자유 대한민국 근간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우리 사회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치 구조는 항상 공작을 전제로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던 거 아닌가. 옛날에 이제 우리 정치에 사꾸라니 뭐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긴 유진선 씨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 오늘에 와서 문재인 정권에 와서 더욱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왜냐하면 이런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모순, 앞에 상대방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그러면서 공작적으로 쟁취한 권력을 다시 연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더 깊은 공작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스스로 걸리게 되는 거 아닌가, 그 덫에 걸리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은 위선과 거짓에 장악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인사나 단체는 가차없이 제거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애국 시민들은 이게 과연 나라냐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참으로 일어나선 안 될 사고였지만 터지고 말았고 수많은 학생과 일반인들이 차리찬 물속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아주 슬픈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격에 빠졌던 그 순간 팽목항에서 자원봉사자로 수개월 동안 일을 했다는 중년의 여성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달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유가족들을 두고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안 받고 제가 줄 수 있는 게 시간하고 제 마음하고 제 힘밖에 없었잖아요. 제가 애국을 한다고 거기를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를 침몰시키는 살인마들을 돕고 왔더라니까요. 거기서 딱 깨어나니까 진짜 작두로 제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 내가 거기를 왜 그렇게 갔을까? 내가 본 얘기하고 이 언론들이 보도한 얘기하고는 완전 어긋나가지고 이 이질감과 괴리감 때문에 온 고통인데 그거를 뭐 얘기를 하면은 나아요, 안 낫죠? 지금은 시대가 조금 변해서 문틈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세월호 발언을 할 수 있죠. 그때는 세월호 발언하면요 죽일 것 같이 그랬어요. 죽일 것 같이. 얼마 전에 그 세월호 천막에서 쓰리섬 사건 터졌잖아요. 그것도 2018년도에 기사 나왔던 거고 그 전에 유가족을 통해서 저는 듣고 알았었어요. 거기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진도체육관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제가 엮여있는 팽목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이 얘기했던 진짜 사건이라니까요. 제가 겪었던 이야기는 그 엄마의 신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유가족 아빠 그것들은 개새끼들이에요. 개새끼들. 나는요 왜 더 충격이 더 트라우마가 피디님 깊어졌는 줄 알아요?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나한테 도움을 청했단 말입니다. 봉사자인 여성이 저한테 카톡으로 가난해서 그 사람이 핸드폰 요금을 못 내서 카톡밖에 안 돼. 와이파이 터지는데 고소할까요? 지금도 그 글자가 지금도 떠올리면 화면에 이렇게 뜬다니까. 고소할까요? 그런데 나는 그 유가족 아빠들한테 피해를 당한 그 여자가, 그 애기 엄마가 저한테 그 문자를 쓸 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자를 저한테 했겠어요. 근데 제 상식은 새끼를 잃은 부모가 어떻게 봉사자로 온 사람을 건드린다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빠한테 전화했다니까요. 전화해서 오빠 그건 누구 오빠가 물고 빨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이거 사실 그건 미친년이야. 그 또라이 같은 개 같은 년 아주 술 처먹고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해. 그 미친년이야 미친 시향년 아주 유가족이 만만하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그거를 누가 확증을 해주냐면 마지막에 실종자로 남아있던 또 우리 양 선생님 사모님들 다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얘기하는데 그 사건 그런 사건 얘기가 나왔어요. 언니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카톡 해갖고 그랬다는데 거짓말이라고 내가 오빠한테 전화해갖고 확인했네 이랬더니 야 그거 진짜야. 유가족 대책위원회에서 돈 주고 덮었어. 세월호 사고 당시 팽목항을 드나드는 유가족은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 손으로 그것도 책임자로 있으면서 밥을 직접 해먹였다는 하영 씨. 취재를 하면서 혹시 신상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 실명을 밝혀도 되는지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단연코 밝혀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 그녀가 말한 내용들 중 몇 가지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지만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좀 더 물증을 확보한 뒤 다음 기회에 다루고자 합니다. 섣불리 시끄러면 경제구청 망하고 대한민국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한미동맹을 지키고 국내 정치적으로 주사파를 물리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유헌법을 바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들의 책동에 대해서 온 나라 온 백성이 혼란과 공포에 떠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좀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외쳤던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려 48여 가지 약속 중 단 하나, 국민의 원치 않는 길로 가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 외엔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 안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은 지금 대단히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원상복구하고 다시 보다 강한 경제대국을 향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저들의 의도하고 있는 어두운 세상, 즉 사회주의로 갈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을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또한 묻고 있습니다. 기회를 특정 세력, 과정과 결과도 특정 세력만을 위한 잔치에 들러리로 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취재차 광주광역시를 찾아갔을 때 어느 택시기사분이 제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꼭 찍지 말아야지 하고 투표장에 들어갔는데 손은 이미 그쪽을 찍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두 번 다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집회장에서 젊은이들이 힘찬 외침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감히 충고합니다.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은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들이 이뤄낸 결과물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임을 명심하시길.